이제 그 사례관리 3교시, 3주차 3교시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사례관리자로서의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사례관리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사례관리자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 어떤 자격, 어떤 경험,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한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자의 기능, 또는 역할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김영래 연구 2018년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 경력 7년 이상, 또 사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서 여러 가지 범주를 도출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결론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 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많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혼란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자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막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현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또 막막해하는 시기다. 즉 이제 그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실천 현장에 나오셨지만, 그리고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만나셨지만 실제로 이제 의도하셨던 대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고, 이게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실천 방법이 잘못됐나,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하는 시기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어떻게 설명했느냐, 네, 혼란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런 혼란기를 거쳐서 고군분투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제공자적 기준 혹은 문제에만 몰입되어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찾아 나서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뭐라는 걸 이제 인지하시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 인지하시고 거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고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계시는 단계다라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군분투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가 관점 전환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자가 자신이 가진 가치를 대상자와의 만남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자들을 진정한 연계와 조정의 단계를,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서의 사례관리 팀에서의 팀원으로서의 협업을 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관점 전환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내면화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랜 동안의 실천 경험을 통해서 사례관리자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이용자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단계, 혼란기, 고군분투기, 관점 전환기, 내면화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정체성들을,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 대한 연구를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도출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이제 그 복지기관들이나 평가를 하러 가서 그 면접들을 하거나 이제 상담들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이상과 현실이, 또 대학에서 배웠던 많은 이론들과 다양한 생각들과 멀리서 바라봤던 거하고 실천 현장에 왔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달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특히 또 공교롭게도 가면 저희 졸업생분들이 계신 곳을 한 번씩 가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랑 현장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학교에서 배웠던 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겹쳐져 있고 중복되어 있어서 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늘 와서 죽겠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제가 그 접근의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모든 걸 다 해줘도 늘 와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예,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겪어봤는데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란기, 고군분투기, 관점 전환기, 내면화기를 거쳐서 훌륭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죠. 제가 그럼 뭐라고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여러 학생분들은 만약에 그런 제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동료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보자. 네, 그렇게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지만 클라이언트도 힘들고 또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힘을 내올 수 있어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고 또 주변의 동료들과 또 아니면 직장에 계신 다른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슈퍼바이징을 받든 아니면 조언을 들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다듬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부터 훌륭한 사회복지사 선생님 아니면 훌륭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들은 이런 어려운 다양한 단계를 그 중에서도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의 정체성을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본인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시는 게 프로포절에 대해서 좀 더 교수님 더 숙제도 내주시고 더 어렵게 또 더 많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씩 또 더 있어요. 지금 학생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과제도 많이 내주시고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과제를 좀 내볼까 하면 또 학교의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건 또 저로서의 어떤 그 선택에 좀 혼란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제자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건강하시게 자리매김을 좀 해나가고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을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이제 인과적 조건, 전문성 없이 뛰어들어서 현장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그 중심 현상은 첫 번째 이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을 미치는 조건으로는 사람 중심 가치로서의 자아 실현의 희망,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업무에 대한 의미가 좀 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과 중심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중심 현상에서의 이러한 이상과 다른 현실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재적인 조건들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지 체계를 좀 잘 활용해야 돼. 본인이 공부하고 느꼈던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좀 했어야 돼. 지지 체계에 대한 부분들. 이 지지 체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동료들과의 괜히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어떤 힘든 어떤 과정들을 겪으실 때 동료들끼리 어떤 상담들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상급자에 대한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런 과정에 이렇게 접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좀 혼란을 겪고 있다.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주변의 기관 내에서의 아니면 지지 체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관계들을 좀 잘 다져 나가야 되겠다. 또 내 외부의 어떤 다양한 자극들을
보수교육을 간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관 방문을 통해서 그런 기관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또 사례관리 협업을 하는 과정들 회의상에서의 다른 전문 직종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좀 다양하게 자극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런 그 이상과 다른 현실에서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과정 중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어떤 힘들을 좀 받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전략들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맺게 되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지지 체계나 아니면 기관들이나 아니면 같은 사례관리자끼리나 아니면 기관 내에서 다양한 협업을 하는 어떤 다양한 부서의 동료 직원들과의 상호 연대, 기관과의 연대, 또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어떤 그런 연대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좀 찾아가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자리를 잘 돌보기 위한 스스로 물어보고 윤리 가치나 윤리 강령이나 가치 기준들 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 기준이나 어떤 비밀 관계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도 그런 원칙들을 좀 잘 되새겨 나가고 필요하면 공부하셨던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이런 과정들을 좀 끊임없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주체적인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아니면 이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또 사례관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자의 전문적인 어떤 의사 형성, 전문직 형성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리정서적인 공간에도 처음에 현상에서의 혼란기, 고군분투기, 관점 전환기, 내면화는 어떤 기항들을 이제 거치게 돼서 그 결과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초기, 중기, 후기, 이제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로서의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초기에, 중기에, 후기에 사례관리자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과정들인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게 나의 공간이 아닌 타인의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하는 통합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사회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그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자기 공간에 내면화하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었을 때 클라이언트를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들을 찾아가는 연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과정들을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들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들이 좀 필수 불가결적인 어떤 요소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의 자격입니다. 사례관리자의 교육이 꼭 필요하죠. 사례관리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냥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그분들의 욕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하고 그분들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사례관리자인데요. 그분들이 가진 자격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자격을 갖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급, 2급, 1급 그 다음에 이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간혹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협회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어떤 체제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떤 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사회에서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사례관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대학에서 이론만 배웠다고 그래서 사례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학위보다는 뭐 다양한 어떤 실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학위에 대한 부분들도 1급뿐만 아니라 1급을 가진 많은 다양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되시려면 석사 과정은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요구나 이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례관리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요즘같이 이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법률이 정한 자격들은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들, 현장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갖춰 나가서 이론과 실무를, 경험을 겸비한 어떤 사례관리자를 양성해낸 어떤 과정들은 짧은 시간에 될 수는 없겠죠. 최소 몇 년 정도의 수련 기관을 거쳐서 그래서 어떤 자격들에 있어서도 상급, 2급, 1급 뭐 이렇게 과정을 두었던 것처럼 현장에 나가셨다라고 해서 아까 그 정체성을 갖추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 사례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정체성을 좀 갖춰 나가는 어떤 필요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자의 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사례 관리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서 공통적인 어떤 세 가지 영역은 첫 번째, 사례 관리 활동을 이끄는 중심 가치로서의 참여, 그 다음에 자기결정, 또 비밀 보장, 또 정상화 등에 대한 교육들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참여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사 선생님만 그 사례관리 현장에 사례관리 회의에 참여하셔야 되나요? 아니죠. 다양한 직제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보건에 관한 부분, 법률에 관한 부분, 뭐 행정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다양한 그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사례관리 회의에 참여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클라이언트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자기 결정이 중요한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내가 이용할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함께 해주시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저도 선생님들 노력해 주신 만큼 열심히 변화를 위해 노력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동의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사정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많은 개인 정보들이나 그런 비밀들은 이 시기 사례관리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과정에서도 비밀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정상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가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례관리자가 사회복지사에서 사례관리자, 훌륭한 사회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배웠던 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양 교육이나 경험들에 대한 교육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가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또 직접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정의, 결과, 제한점 등에 대한 지식들을 좀 같이 가져 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료조치 및 법적 권한에 관한 부분, 또 지역사회 내에서의 특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또 장기 보호에 대한 기본 정보 교육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나 정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로서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윤리 기준, 어떤 윤리 강령을 지키기 위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의 필요한 다양한 제반 지식들까지도 사례관리 교육할 때 교육 과정에서 함께 교육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도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사례관리 과정과 관련된 기술 교육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라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신뢰관계가 쌓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급적인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오랜 시간들 필요하죠. 우리가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신뢰관계가 맺어진 정말 좋은 친구 하나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아니어도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관계 간의 업무에 있어서만큼의 최소한의 신뢰관계는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기술들을 꼭 좀 교육훈련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 기술. 아까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직접적인 서비스, 간접적인 서비스 중에 직접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문제 해결 기술.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생계 지원. 또 주거에 관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주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제가 사례관리자인데 노숙자를 만났다. 천안역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노숙자인데 질병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에 건강까지 다 해치셔서 거기다 길에서 주무신다. 어떻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 기술들을 좀 교육할 수 있게, 노숙자가 어디 가서 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노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건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문제 해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 필요하면 그런 정보들을 사례 관리자들에게 교육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문제 해결 기술들을. 또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개입하는 방법과 그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수 있는 기술들, 또 사회의 많은 자원들을 연계하는 기술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례 관리자를 교육하는 과정들에서 또 훈련하는 과정들에서 좀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어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사례 관리자들이 기초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기초적인 자격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현장에서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이러한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들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이제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과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관리자의 자격을 좀 보게 되면요. 영국에서는 사례관리자는 되게 서비스 제공 기능과 함께 서비스 구매 기능을 분리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 체계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케어 매니지먼트가 좀 중심적인 어떤 진행된 사회복지 실천 방안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용어를 사례관리자가 아니라 케어 매니저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자들을 위해서 케어 매니저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국에서 사례관리자인 케어 매니저는 대상자에게 상담하고 조언하고 또 사회적인 지지와 서비스 연결과 조정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중에서 케어 매니저를 선발해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 통제하고 사례 관리에 대한 예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사례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영국에서는 케어 매니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사례관리는 건강보호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이고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개인주의다 보니까 어떤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면 사회 구조의 모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의료 비용들을 억제하고 예, 그러한 보호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관리 보호가 예, 사례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보호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례 관리자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례 관리는 관리 보호의 기제 중에 한 가지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리 보호 전략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사례 관리로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예, 관리보호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 실천해오고 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이제 관리보호의 개념으로 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이제 첫째, 위원회의 감독을 2년간 받으면서 예, 전임으로 사례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사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감독을 2년간 받으면서 전임으로 사회복지, 정신보건, 상담이나 사례관리 분야에서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사례관리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이제 관리보하는 어떤 그런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는 위원회 감독을 2년간 슈퍼바이징 2년간 받고 그러면서 전임으로 사회사업, 정신보건, 상담이나 사례관리 분야에서 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고졸인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관리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는 걸로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학회에서 미국에서 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뵀는데요. 그때 오셨던 분이 사례관리 발표를 해주셨던 분이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를 하시고 미군 부대 내에서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연봉이 벌써 한 5년 전에 학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한 9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죠. 근데 그때 오셨던 많은 학생분, 전문 학사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오셨던 많은 학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박사 패널들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제일 궁금해하신 게 연봉이 얼마예요? 였어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 석박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는 참 나쁘끄럽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석박사 과정을 거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계신다라 그러면 복지관에서 근무하신다라 그러면 5년차 뭐 4년차 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때 5천만 원이 채 안 될 때죠. 근데 그분들은 미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석사 졸업하시고 마스터 그레이드 졸업하시고 현장에서 근무한 5년차가 약 연봉하면 9천에서 1억 정도를 받으셨으니까 한국보다 한 2배 정도를 받으시는 어떤 대우를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들을 인정을 받고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렇게 사례관리가 앞으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사회에 당연한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미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기준들을 우리나라처럼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개호보험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호보험들 그대로 따라 했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기요양보험이죠.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호보험 제도가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 중에서 이제 케어 매니저로서의 역할들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케어 매니저 시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뭐 간호사, 보건사, 뭐 의학요법사, 자원요법사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일들과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일들을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외국과 우리나라는 좀 개념이 조금 다르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역할들도 좀 다르다. 그러나 실제 다루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좀 동일하지만 역사적으로 아니면 국가의 어떤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성으로 특정한 어떤 성격으로
불리는 이름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전문직에서의 역할들이 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이론 중에서 사례관리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 이론적 근거와 무형,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한번 또 다음 주간에 한번 잘 준비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